두 분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회의라든가 그 뭐 연락 같은 거 하느라고 네. 경황이 없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법사위 지금 네, 법사위였어요. 오늘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죠? 예, 어제 오후 2시부터 열려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한 2시간 지나갔고요. 네. 4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해서 어제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워낙 쟁점이 됐는데 네. 이 내용을 좀 제가 육하원칙 관련된 부분으로 참 정리를 해보면 네. 누가 등장한다냐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죠. 그리고 네. 김웅 당시의 후보였습니다. 네. 지금 현 의원이고요. 네. 언제 했냐면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 날 시점이 딱 등장하고요. 총선 직전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고발장이 등장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또 한동훈 검사장 또 윤석열의 그 장모 부인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김웅 후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김웅 후보에게 전달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했냐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는데 이 텔레그램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가 뭐냐면 흔적을 남긴 것이죠. 예. 그 흔적을 남겼는데 거기에 또 어떤 등장을 하냐면 김웅 후보가 당시에 텔레그램을 폭파하라 이렇게 지시까지 하는 건데 네. 이 지시는 뭐냐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 위법의 중대성을 김웅 후보가 검사 출신으로서 직감을 했다라는 거 드러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이죠. 현 의원이 지금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받아서 네. 당시에 그 당시가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의 법률 지원단에게 건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김웅 의원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등장한 걸 보면 이 내용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기문란이고 민주공화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일 정도로 매우 큰 사안이다. 최영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쳐가서 그 좋을 대로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당에서 이걸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했어요. 나중에. 아니 그거는 다른 사건이고 이 아닙니다. 우선에 이런 정리를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고발장 사건으로 한 적이 없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래서 이제 점점 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기시감이라 그러죠. 이미 본 거 작년에 재작년에 본 거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윤석열 한 사람에 맞춰 가지고 오온적을 해주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다시 띄워주기로 기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 문제로 뭐 우리 여기도 몇 번 했지만 무슨 뭡니까 통화주의자 뭐 프리드만이 뭐니 이런 이야기가 구설수설하고 했는데 윤 총장이 제일 잘하고 윤 총장이 제일 핍박받았던 대목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아이고 그게 문제됐으면 지난 1년 상안에 그렇게 온 여권이 동원돼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그다음에 뭐 판사 무슨 사찰한다고 해서 그 대검에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왜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켜봐야 되지만은 지금 오락가락 말 하나 가지고서 큰 그림을 그리시다가 태산명동 서일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발이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어제 KBS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020년 8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4월 3일과 8일에 두 차례 걸쳐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고발장의 내용과 8월에 그 고발한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은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사건인데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손중선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검찰총장의 수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다고 하면 범정기획관 아니에요? 그렇죠. 범정기획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 체계로 봤을 때 보고를 사전에 했는지 사후에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밝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두. 예.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검사가 책임져야 될 말을 다 했습니다. 네.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고 자꾸 이러면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자기도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한 이야기겠죠. 예. 진실이 드러날 테고 또 하나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그 최강욱 의원건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 본인이 이건 고발감이다. 저는 고발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하지 얘기했어요.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연관된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능성의 다발을 다 묶어서 최악의 가능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한들 저는 오히려 이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죽이려고 범 여권이 다 나서가지고 했을 때 그걸 다시 되짚는 것밖에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이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김웅 의원이 키맨이 된 거죠. 키맨이죠. 이번에. 그래서 김웅 게이트가 됐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이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보자가 윤석열, 유승민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고발장 내용 다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근데 얘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에게 전화를 해서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인정까지 해요. 그게 범죄인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이제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까지 가는 건데 아까 그 텔레그램 이야기하셨는데 이 텔레그램이 등장하는 게 이제 드루킹 사건 때입니다. 근데 사실 텔레그램은 이게 폭파이프로만 안 남아요. 안 남는데 네. 그게 왜 그러면 드루킹 때 텔레그램 흔적이 남았느냐? 김경수 지사랑 통신했던 내용을 드루킹 쪽에서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조직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긴밀하게 통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남기는 바람에 남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등장한다는 것이 조작이니 뭐니 그것도 곧 수사로 쉽게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김웅 의원은 얘기할 수 없고요. 네. 김웅 의원은 제가 이것도 하나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아까 텔레그램 얘기를 지금 그 최영두 의원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증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고발장과 함께 첨부 자료가 있는데 어제 야당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더군요. 이게 증거 자료의 오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텔레그램을 잘 안 써보셨나 봐요. 텔레그램을 보내면 보낸 사람 이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게 명백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실로서 입증이 되는 거고 잠깐만요. 그 김웅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손중성 검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 김웅 의원의 얘기와 손중성 그 검사의 얘기가 서로 달라요. 원래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서로 상의를 했을 텐데 우리가 게임 이론을 보면 이미 이제 뭐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친구였지만 진실 게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진실 게임에 누가 있냐면 김웅 의원의 인터뷰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증거와 증언들이 손준성 검사가 얘기하는 부분을 오히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국은 김웅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다시 이전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한 이른바 기시감, 데자부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 그 이전에 금원유착 사건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사람 잡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제 텔레그램 이야기 됐으니까 텔레그램을 보낸다는 사람 이름을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톡에서 이름 바꾸듯이 텔레그램 그렇게 네, 있거든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 자체로 확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는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죠. 네, 감찰하고 있죠. 그건 나올 거니까 지켜보십시다. 네, 검찰에서 감찰 내용을 빨리 조금 밝혔으면 하고요. 안 되면 수사기관에서 밝혀줬으면 합니다. 저는 어제 법사위 열렸을 때 그 박범계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였습니다. 감찰 단계에서 빨리 수사 단계로 전환을 해서 예.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포렌식을 제대로 못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을 해서 빨리 하루속히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의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전화기 바꿨을 거예요. 바꿨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바꿨을 있은 게 우리가 윤 총장이요. 지난해 상반기 우리 막 선거할 때죠. 그때 우리 박 의원님 실은 선거 현장에서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 어떤 시기냐면은 막 윤석열 총장 잡기 해가지고 사실상 식물총장이었어. 그 직무 배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복권된 게 아마 여름 때문에나 복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 검찰 수사를 고발을 의뢰를 해도
이게 지금 저 친윤계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게 하면은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직계 검사를 수사시키려고 고발 사주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황을 하면 되지 보면은 우스운 이야기. 아무튼 최영두 의원 이거 정책 대결하고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윤 총장을 더 이제 저 윤 총장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전화위복이 돼서 전화위복이. 이거를요? 예,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윤 총장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윤 총장이 뭐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이게 뭐 아니 경제 정책을 잘했습니까? 뭐 아니면 뭐 남북 통일 정책이 뛰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윤 총장이 옛날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살아있는 권력끼리 싸우더니 또 문재인 대통령 들어 싸우고 해서 야, 저 사람 배심이 대단하구나. 저 뭐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했던 거거든. 더구나 오늘 저 10중 8구는 민주당이 키워준 거예요. 키워줬는데 지금 갑자기 정책 문제로 가니까 그 준비되지 않았죠. 않았는데 지금 이거 다시 뭐랄까 윤석열의 야성이랄까 이런 걸 되살려주는 또는 사람들한테 아, 왜 우리가 윤석열한테 빠졌지라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지금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최영두 의원님이 지금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도 모르고 외교안보정책도 모르고 준비 안 된 후보였는데 무임승차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야 뭐 솔직한 이야기로. 네. 아니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윤 총장한테 기대했던 게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일이 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윤 총장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공정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럼 검사 출신이었던 검찰 출신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공정을 내세울 수 있는 후보인지를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와 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그 공정의 가치가 지금 스스로 부인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후보로서 지속 가능한지가 시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님께서 네. 손준성 검사는 자기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면 수사 의뢰에서 의심을 벗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521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이 여야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해됩니다. 답답한 건 어디에 수사를 맡겨도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우리 추미애 장관이나 또는 뭐 조국 장관이나 또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도 샅샅이 다 할 거예요. 해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어제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역할에 대해서 검사가 아닌 경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잘 알긴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은 검사 출신인 사람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검찰 수사가 잘 안 됐잖아요 지금껏. 그래서 공수처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법령이 조금 미비해서 그 공수처도 어렵다면서요. 수사 제한하는 게 많아요. 검찰 지난번 우리 국회의원 것도 검찰에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국회의원 조사는 또 못하도록 돼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약간 지켜보시죠. 이제 일단은 뭐 감찰 수사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을 키워줄 것이다. 최영두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지율 추이가 조금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거는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라고 출렁출렁되면 이게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우리 당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들, 호남의 지지 강세라든가 또는 뭐 20대, 30대, 40대의 강세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당의 시너지로 되겠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요는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문제는 윤석열 총장으로 이 문제가 홍준표 대표로도 이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이 모든 초점이 윤석열로 갔습니다. 다시 또.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애매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뒤통수를 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당의 입장에서 지금은 홍준표 후보는 앞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 딜레마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 투쟁, 내부 권력 투쟁의 양상들이 이제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윤석열 검찰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시각도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부에 이제 제보들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왜 지지율이 하락세로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락세도 있고 다시 상승세도 있고 안정세도 있습니다. 안정세가 아니라 왜 대세에 봤을 때 하락세로 갔느냐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고 하는 것이 회의적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가 보다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또 다른 후보가 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홍준표라고 하는 카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율의 반등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고 그럼 좋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거나 방향타를 제대로 못하면 상당히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싸움하기 대적하기 좋은 것이 외교, 안보, 정치 이런 걸 하면 사실 그건 처음 해보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아니 대통령이 뭐 외교, 안보 전문가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리스크였습니다. 네. 잘 모르면서 뭐 과감하게 내지른다든가 손봐주겠다든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엉뚱하게 외교 뒤틀리게 만들고 그런데 최고의 임무를 쓰면 되는 거 문제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일 텐데 자, 윤석열 총장이 요번에 이른바 의혹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후보로서 최종 관건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싸움보다는 자기 주전, 왜냐하면 벌써 1년여 동안 싸워봤고 당할 만큼 당해봤던 전장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이 좋다 싸움은 생각이 윤석열한테 불리하지 않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 우리 당내 주자들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저는 문득 이번에 그 충청권 민주당의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이낙연 대표가 곰곰이 지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따라붙거나 혹은 이길지 모른다 조직표니까 민주당 경선은 우리랑 달라서 그 당원들이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네. 전 국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볼 때 저도 생각하지만 이재명 지사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후보로 나갔다가 대선에서 진다고 막 그렇게 뒤에서 때리고 공격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락대전의 결론은 이낙연 대표의 폭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모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난 내부에서 이제 각각 후보들이 1, 2위 후보들이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는 방식으로 해야지 1위 후보를 2위 후보가 때린다고 2위 후보가 효과를 안 보더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 같아요. 지금 흐름은 정치의 흐름은 뭐냐면 민심이 당심을 이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민심은 어떤 거냐면 본선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합리적 선택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충청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스윙보터의 의미들이 상당히 강해요. 충청도가 중도층이 강하고요. 그 중도층에 있는 성향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과반수 넘게 지지했다라는 것은 본선 경쟁력이 있고 고가 리더십 면에서 마땅한 후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인정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이제 방향이 가는 건데 국힘당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직까지 혼선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 단계죠. 네, 초기 단계 지금 아니고. 뭐냐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아까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모든 선거에서는 내전 단계를 치르게 되는 건데 내전 단계 이슈가 뭐냐면 검찰 이슈입니다. 이게. 검찰 이슈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다고 하는데 홍준표 후보도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요즘 이슈에 보면 대한 이상하게 부분을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에 굉장히 큰 기대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내전 단계 이슈는 과거에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이 싸움했을 때는 울타리 안에서 검찰 내에서 싸움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불리했던 싸움이고 이건 뭐냐면 정치 한복판에서 검찰 이슈를 가지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또 다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선명 투쟁을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옥석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어떤 내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슈를 던져준 것이다. 박성준 의원님 예. 그냥요.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 요즘 모였을 때 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민주당 의원님들은 윤석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많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그 얘기만 하던데요. 요새. 아닙니다. 솔직히 해봐요.
이건 뭐냐면 본선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네. 여야의 1대1 구도 하에서 예.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충청 지역에서 중도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민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코로나라든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위기 돌파형 리더십을. 여기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당의 후보도 마찬가지 등장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싸움이 치열하게 이제 전개가 돼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홍준표가 되면 땡큐 그러다가 요즘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니까 윤석열이 더 쉬운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좀 있잖아요. 그걸 계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계산적으로 얘기하시던데요. 아니 대세로 봐야죠. 이게 흐름으로 보고요. 네. 아, 최영두 의원님. 예. 이재명의 승리. 네. 큰 차이였어요. 네네. 저는 뭐 저도 민주당 의원님 박성준 의원 가장 친하고 또 들어 친한 의원들이 또 이낙연 캠프에도 있고 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당 경선은 이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권리당원 위주거든요.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네. 투표하겠다고 한 국민.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 선거인단도이지만 민주당이 관심이 있는 선거인단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인이 아니고 네. 일반 당원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압도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실은 뭐 친문이며 뭐며 보면은 이낙연 후보 쪽이 씌었기 때문에 충청 대선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다음에 광주로 넘어가면은 또 한 번 발판을 끌어서 그래서 조직 선거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절반도 안 그렇죠.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박 의원님 말에 일부러 수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랑 크게 여론 분석 전문가들 말하고 일치를 해요. 결국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 같은 그게 이제 친문이랑 관계가 좀 멀어 보이는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고. 네. 거기에다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나가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점 때문에. 그런데 많죠. 그래서 그걸 지금 지난 경선 내내 저 명락 대전이나 낙명 대전인지 또 정세균 뭐 모두 그것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당원들의 판단은 다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9663님께서 토론하다 보면 국민들은 대선 주자 옥석 가릴 줄 압니다. 토론 빨리 합시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토론하긴 합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12분이 초기당에 남아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6분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초기당에 12분이 하면은요. 1대1 토론해도 이게 1분씩 주고받아도 12 곱하기 2 하면 뭡니까? 조합을 콤비네이션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해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어설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을 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선거 준칙을 충분히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8, 제가 볼 때는 12명 누구나 지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열린 정당이니까. 열린 정당입니까? 아니 누구나 기회를 장승민 의원도 들어오시고 제대로 된 어떤 장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룰의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룰은 정해졌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세상에 없는 특별한 룰입니다. 우리 당이 그만큼 자신감이 강해서 모르지만 어느 당이든 초기 단계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2명 되고 많은 후보들이 있다 보니 그래 모르지만 첫 번째 8명을 이제 고르는 첫 번째 1차 컷업에서 전부 다 100% 국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 생긴 일인데 그럼 당원 가입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당비만 내고 이런 단계에서 몰라. 뒤에는 물론 본선 경쟁력 때문에 국민 여론 반영해도 모르지만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투표권 안 주느냐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가 30% 주기로 했습니다. 최가박당 박성준 최영준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